오늘 이제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이요. 잘 살아야겠죠, 그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는가?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왜 살아요? 네? 왜 삽니까? 갑자기 대답하기 막막하죠, 그죠? 무엇하고 살 것인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뭐하고 살 것인가? 이걸 물어봐도 명료하게 내가 뭘 하고 살겠다라고 답하기가 만만치 않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죠? 명석. 김영석 교수님 1920년생이시고 올해 102살 되신 분이죠. 얼마 전에 이제 조찬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조찬 모임에서 뵀는데 7시에 조찬을 보통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9시까지 강의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좀 일찍 갔습니다. 6시 한 40분쯤 도착을 했는데 15분 전에 도착을 하시더군요. 15분 전에 도착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102살 되신 분이 7시 미팅인데 15분 전에 도착하시는 걸 보고 야, 참 인생을 준비를 잘 하고 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이 크게 보면 인생을 3막으로 나눠 봤을 때 30살까지 배우고 30 이후에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인생 3막은 은퇴 후에 황혼기를 맞이하는 게 인생의 삶이다. 근데 중요한 건 1막에서 2막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사람들은 1막이 2막이 좀 똑같은 일을 해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또 인생 2막에서 인생 3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인생 3막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본인이 30대에 처음 연세대학 교수가 돼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게 60대신 분이 환갑잔치를 한다 그래서 야 60까지 사는 사람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60까지 강의를 하시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60대에서 퇴직을 하면서 후배들이 뭐 하실 거예요? 이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면 다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졸업했으니 지금부터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아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60 이후에 본인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도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이제 보통 한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주일에 조선일보의 칼럼을 한 번씩 쓴답니다. 근데 칼럼을 일주일에 한 번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신문에 한번 칼럼을 써보니까 일주일이 왜 그렇게 급하게 오는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신문사에서 전화 와서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이러면 아직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내일 새벽까지 보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밤새워서 칼럼을 쓴 기억이 있는데 매주 4년째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고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그래서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쓰기 어렵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걸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매주 강의를 3 내지 4회 강의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니면서 하는 강의를 3 내지 4회를 하시고 계시다 그래요. 엄청 바쁜 삶이죠. 여러분보다 한가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바쁘신가요? 아니요. 그리고 이분 이제 강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라. 그래서
신문을 보고 책을 읽어라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강의를 나가면 전직 장관, 차관, 또 대기업 임원 이러던 사람들하고 7, 80 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늙었더라. 7, 80 된 사람들이, 이분이 보기에는 7, 80 된 사람이 젊은이죠. 그죠? 한 3, 40대, 이게 30살 젊은 사람들이 늙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장관을 하고 대기업 임원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옛날 얘기밖에 할 줄을 모르더라.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지 못하고 옛날 얘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전직 장관 또 대기업 CEO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높은 수준의 대화를 기대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늙었더라. 공부를 안 하니까 늙은 사람이고 대화할 가치가 별로 없고 나보다 더 늙은 것 같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옛날 얘기만 하게 되고 옛날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을 만나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가 현재 얘기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일을 하라는 거죠. 100명이 100가지 일을 하면 100가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목표는 단 하나다.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일을 하면서 힘들어, 짜증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더라. 근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의 목적은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일의 목적이어야 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불행하고 내 일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명예를 드높이고 이거보다는 내가 내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102살 되신 분인데 참 멋있게 사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녀를 6명을 낳는데 자녀 6명이 이제 전부 다 은퇴를 해서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전부 다 은퇴해서 우리 중에 현역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돈 내세요. 이런다 그래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직업도 이럴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현실을 읽는 공부를 해야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이러면서 책도 옛날 책 이런 것보다도 신간을 좀 읽으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문도 가끔 이제 칼럼도 좀 읽으면서 사람들과 대화거리를 좀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일에 대한 것, 고객을 풍요롭게 해주는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보험 상품에 대한 공부, 또 자산관리에 관한 공부, 세무 지식에 관한 공부, 법인에 관한 공부, 이런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해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면 배울 점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하고 살 것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 없이 살아가는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일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죠. 내가 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짜증날 수 있지만 고객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을 한다 그러면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언제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객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만약 술집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집을 운영한다면 술집 주인은 뭘 잘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술집을 운영한다 그러면 일단 술을 잘 마셔야 된다, 예뻐야 한다, 애교가 많아야 된다, 고객과 스킨십을 잘해야 된다, 손님들에게 술을 많이 먹으라고 보내야 된다. 이게 술집 주인이 해야 될 일이다. 근데 나는 술을 잘 못 먹어서 술집이 안 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또 왜 술집을 운영하냐고 물어보면 돈 벌기 위해서,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술이 좋아서 술집을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집을 운영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술집 주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비싼 안주를 먹도록 유도해야 된다. 비싼 술을 먹도록 유도한다. 술을 많이 먹도록 하고 손님이 취하도록 만들어서 이게 술집 주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술집을 운영하면 남는 게 뭐냐? 평판이 남고 돈이 벌든지 못 벌든지 또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술집 주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에 아리마 히데코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리마 히데코는 1902년생이고 도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했고요. 46에 도쿄에서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50살에 커피숍을 접고 긴자에서 길비에이라는 작은 양주바를 개설을 합니다. 양주바를 설치를 해서 101살 되는 2003년 9월 19일까지 출근을 하고 101살 되는 2003년 9월 26일 죽기 일주일 전까지 이 술집에 출근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101살 된 할머니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고 싶으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술집에 갔는데 101살 된 할머니가 거기 주인이고 앉아있다 이렇게 되면 술 먹는 사람들이 술맛이 날까요? 술집 하면 좀 예쁜 아가씨가 웃으면서 술 따라주는 걸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101살 된 할머니가 죽기 일주일 전까지 출근하는 술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술집이 엄청나게, 이 할머니의 사망이 일본의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고요. 많이 이분의 삶이 조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리마 히데코가 생각한 술집에 대한 업의 소명이 뭐였냐면, 술집은 뭐 하는 곳이냐? 사람들이 술집에 왜 오느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술집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술집만 하면 뭐 하는 사람이냐?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술을 잘 마시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내가 술 잘 먹을 필요가 없다. 손님이 술을 잘 마시도록 도와주는 거다. 과하게 마시도록이 아니라 즐겁게 마시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술을 전혀 마시지 못했고 이분은 90살 넘어서 양주 한두 잔씩만 했다고 합니다. 평생 술을 50살에 술집을 개업을 해서 90살까지 술 한 잔 안 마시고 술집을 운영을 했는데 술집이 잘 된 거예요. 왜 잘 됐을까요? 아리마 히데코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밤도 한결같이 열심히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 히데코의 삶은, 호스티스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가꾸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가꾸는 사람이다. 손님들이 스트레스를 잘 풀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꾸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하루 일과는 매일 0시 무렵에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잠자는 시간은 새벽 2시에 잠을 잤고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전날 만난 손님들의 이름, 인상착의, 관심사 등을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승진, 정근, 결혼, 생일, 자녀 입학, 졸업,
축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축하 편지를 쓰고 자천되는 손님들에게는 격려의 편지를 쓰고 매주 한 차례씩 미장원에서 머리 손톱 정리를 하면서 마사지 이런 걸로 외모를 가꿨다고 합니다. 손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매일 신문 3개를 칼럼까지 읽고 또 책도 열심히 봐서 술을 매개로 인생 상담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 나쁜 것이 좋아지고 우울했던 것이 기분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를 얘기를 하면 인생 상담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신문도 잘 읽고 책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 어떤 사람들도 다 인생 상담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꾸면서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잘 가꿔야 됩니다. 외모도 잘 가꾸고 중요한 건 여러분 머릿속을 잘 가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하고 고객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힐링이 되고 또 고민을 얘기를 하면 고민 상담을 해줄 수 있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분 머릿속을 잘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101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일을 했죠. 일을 한 게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집 마담 이러면 예쁘고 아름답고 애교가 있고 남자들한테 이렇게 추근덕거리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1살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101살 할머니하고 술 한잔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술 팔아서 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이렇게 일을 하니까 101살까지 술집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험 영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보험 영업을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보험 영업을 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 영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오래 할 수 없죠. 그러나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고객은 어떤 FP를 신뢰할까요? 술집에서 어떻든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돈을 벌어야 되겠어. 이런 술집은 수명이 짧죠. 근데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100살 된 할머니도 손님이 줄을 서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고객이 어떤 FP를 신뢰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고객은 신뢰합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회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는데 공부 이거밖에 못하나? 장의사입니까? 네 아버지는 시체 닦아서 하는데 공부 이거밖에 못하나? 뭐 건달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두드리 맞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엄마 뭐 하시노?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너가 엄마 뭐 하시노? 이러면 네? 똑같이 여기 그 배우가 이름이 뭐죠? 아니 그 두드리 팬 선생님 네? 김강규 김강규 같은 선생님이 너가 엄마 뭐 하시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 뭐 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네?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뭐 아까 좀 전에 김강규가 물어봤을 때 회사원이나 장의사나 건달이나 뭐 보일러
보일러 수리공이나 비슷비슷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보일러는 난방기구를 만드는 기구고, 보일러 만드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뭐 기능공, 기름쟁이, 노동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일러 설치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결국은 기능공이고 노동자일 뿐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없애고 나쁜 연기를 없애고 공기를 맑게 해주고 소나무를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 지구를 시원하게 해줘서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멋있죠. 그죠? 사명감을 이야기하면 자기 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 영업을 한다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보험을 통해서 고객을 돕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란 뭐냐? 결국은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주는 금융상품이죠. 그래서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험은 필요합니다. 이 숭고한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힘들고 돈도 벌 수 없고 쪽팔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계약을 한 건 하면서 종신보험보다 수당이 적네. 연금보험 100만 원 하면서 이게 종신보험이었다면 수당이 얼마 나왔을 텐데 연금보험이어서 수당이 적어.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나죠. 짜증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내가 이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해드렸다. 노후에 이분이 이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고 내가 큰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종신보험을 계약을 하면서 수당이 얼마다 라고 계산을 하면 기분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종신보험을 통해서 한 가정을 지켜줬다. 또는 목적자금을 만들어서 미래를 풍요롭게 해줬다. 비과세 목적자금을 통해서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상속세를 엄청나게 냈죠. 엄청나게 냈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일을 열심히 하셔서 엄청난 상속세를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상속세율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이 50%고 일본이 55%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산세라는 게 있어. 기업이 상속될 때 가산세라는 게 있어서 최고 60%입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고, 일본 같은 경우에 기업이 상속될 때에는 상속 공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삼성이 이건희 회장님이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었다 그러면 상속세가 12조가 아니라 한 4, 5조 정도에서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55%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공제가 많습니다. 일본은 기업이 상속될 때 뭘로 보냐 그러면 일자리가 상속되는 걸로 봅니다. 기업은 이꼬르 일자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업이 상속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상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야 되고 봐줘야 되는 대상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치권의 추세로 본다 그러면 이 기업은 가진 자, 뺏어야 될 대상 이렇게 놓다 보니까 엄청난 상속세를 냈죠. 12조라고 하는 것이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낸 상속세보다 더 많습니다. 애플이 어떤 회사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현대, 삼성그룹 전체를 포함해서 삼성, 현대, SK, LG 모든 기업의 주가 총액보다 애플이 더 많습니다.
그 큰 애플의 창업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하는데 이건희 회장보다 상속세가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은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하다 보면 기업이 다 한 2번, 3번 넘어가면 공기업이 되거나 아니면 주주가 바뀌는, 내가 열심히 만든 기업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기업을 일자리로 보는 나라와 기업을 부로 보는 나라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가진 분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사실 이제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사회를 양극화하는 얘기죠. 근데 금수저라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의 부모들이 한 100억쯤 이렇게 물려준다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유산이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나쁘게 보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모았을 때 내 자식들, 내 손자들, 증손자들, 고손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우리 할머니 때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모아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좀 열심히 일한 보람이 대대손손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고객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건강보험을 판매를 해서 암보험, 혈관질환, 실손보험 이런 것을 판매해서 수당이 적네 이렇게 하면 짜증날 수도 있지만, 내가 고객의 건강을 지켜줬다라는 보람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손보험 한 건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행복, 고객의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치매보험을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 15%가 100명 중에 15명이 치매고 85세 이상이 50%가 치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러면 부부가 산다 그러면 80세 넘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치매에 걸린다는 겁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냐? 가족에게 손을 벌리면 가족이 전부 다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간병자금,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치매보험을 한 건 가입시키면서 수당이 얼마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날 수 있지만, 이분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가족을 지켜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하면서 돈벌이 수단보다는 고객을 지켜준다라는, 고객의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FP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을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든 볼 때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갖는다는 것, 이거는 기능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질 때 고객은 신뢰하고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보험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면 기능공이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게 되면 고객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는 사람을 고객은 좋아합니다.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정직하게 보험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배우는 자세로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100살까지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 이 고객에게 계약을 해서 돈을 얼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고객에게 가장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FP들은 고객이 어떻게 모욕을 하더라도 고객을 지켜준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고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FP들 중에서
교보생명에서 명예 전무를 하고 있는 강순희 씨나 지현숙 씨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이 지현숙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만난 고객 중 같이 만난 고객 중에서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교보생명 영업 총괄을 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전무님 저하고 동반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강남 300의 회장님인데요. 그래서 이분하고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모임에서 명함을 주고받았대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가자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셔서 전무님이 계약을 한 큰 거를 좀 받아주면 좋겠대요. 가능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만난 고객을 내가 가서 계약하란다고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가 지금 가는 것보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강서본부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FP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고객을 엊그저께 만난 사람을 두 번째를 자기를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막 화를 내고 막 그래갖고 쪽팔려가지고 쫓겨갔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쫓아가려고 그러면 고객에 대한 상황을 좀 질문을 해보고 둘이 좀 작전을 짜가지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좀 작전을 짜고 가지 그랬냐.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그렇게 무식한 여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거의 대부분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는데 그 다음 해에 그분이 교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강남300 회장님이 계약을 엄청나게 큰 계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계약. 근데 그분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계약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분이잖아요. 좋은 고객이잖아요. 열심히 공약을 한 거예요. 열심히 찾아가고 미워하든 고객이 날 미워하든 뭐하든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친숙 작업을 하고 열심히 내가 당신의 재산을 지켜준다. 당신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을 들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계약을 해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계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수당을 생각한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노후를 지켜준다, 이분의 재산을 지켜준다, 이분의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난 고객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이제 서일 부회장님이 계시죠.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분이 본사를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꼭 굳이 내가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부회장님이 왔을 때 선물을 뭘 준비할까요? 그래서 저는 속마음이 노조위원장한테 무슨 선물을 준비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시간을 내서 본사에서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민노총이 아니고 한국노총 소속이었는데 그래도 조합원들을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어떻게 내려갈 거냐 그랬더니 천안을 내려가는데 차를 안 갖고 와서 SRT를 타고 가겠대요. 제가 집이 분당이다 보니까 가는 길이니까 태워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 제 차로 SRT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택시 타도 됐는데 이랬는데 억지로 제 차에 모시고 가는데 부회장님이 제 차를 타시는 거예요. 부회장님은 여러분 집이 서대문 쪽이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제 차를 타시는 겁니다. 속으로 왜 타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SRT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리시지? 이러고 저는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통화를 했습니다. 잘 내려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면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뭘 감동했냐? 아유, 그분이 표도 끊어주고 기차까지 와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배웅을 해줘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잘하게 하겠습니다. 제 역할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고객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어디까지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객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올 거냐?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걸 생각해서 마음 씀씀이를 조금 더 쓴다 그러면 고객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얼마 전에 교직원 공제회의 계열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부회장님을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세 분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 같이 앉은 사람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역사상 서혜길 씨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그 사람은 50년간 1등을 했으니까 거기 뭐 시책비하고 받은 게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은 빌딩을 몇 개 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본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고객에게 투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일을 하는 거야. 나도 그 사람한테 선물 받은 게 엄청 많아. 그 사람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고객들을, 선생님들을 모아서 해외 연수도 자비로 시켜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대단한 사람, 전설이야 전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사례로 보면 그냥 온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만나고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식사 대접을 해서 보낼 수도,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차에서 SRT까지 태워주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티켓팅을 해주고 차에까지 배웅을 해주고, 그게 얼마나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고객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그걸 한다 이렇게 되면 짜증나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부회장님한테 부회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부회장님이 그걸 즐기시는 거죠. 아, 내가 여기까지 한 번 더 신경 써주면 고객이 행복하겠지? 한 번 더 신경 써주면 서울까지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 발걸음이 가벼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회장님도 행복하고 그분은 부회장님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객들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고객을 만날 것이냐, 어떤 자세로 고객을 대할 것이냐, 본인의 편안함보다는 고객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행복하게 하고, 본인의 이익보다는 고객을 이롭게 하면서 스스로 행복해 하고,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고객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이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직원 시장의 송해다, 이런 별명이 생겼다. 근데 연세가 80이 넘으셔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회장님은 무시하지 않죠. 지금 교장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20살 아래 되시는데 20살 아래 젊은 사람들도 부회장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고 하는 것은 부회장님이 이런 배려,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행복하게 해줄까? 어떤 멘트를 하면 고객이 더 행복할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고객을 만난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아야죠. 기왕이면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멋있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험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고객에게 가장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을 판매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고객이 거절을 하더라도 고객의 건강은 필요한 거죠. 고객이 뭐라고 거절하더라도 고객에게 암보험 필요하고, 혈관질환 보험 필요하고, 치매보험 필요하고, 실손보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고객을 위해서 여러분은 참고 인내하고 고객을 설득해야 됩니다. 고객이 자산이 많은 분이라면 고객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고객을 설득을 해서
고객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고객이 연금,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명감을 갖고 고객을 설득을 해서 고객의 노후를 풍요롭게 해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고객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명의식이고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진 FP 자세입니다.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고객이 싫다고 그래. 그래서 말어. 이건 사명감이 없는 장돌배기 수준의 사람이죠. 뭐라고 거절을 하더라도 끝까지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고객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면 애사심을 갖고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험인으로서의 애사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해야 됩니다. 항상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짐으로 해서 고객의 존경을 받는 오네스트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받으려고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이 고객을 만나서 오늘 계약을 한 건 해야 되겠어.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고객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회장님이 자기보다 30살 젊은 사람을 SRT에 가서 배웅을 하면서 스스로도 기뻐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때 고객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를 내어주면 세상은 더 큰 것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계약을 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보험인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보험이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이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이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이쁘네, 멋있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게 기준이 아니고 저 사람이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냐.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고객이 뭘 몰라도 설득을 해서 가르쳐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줘야죠.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목사님들이 나 저 예수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포기하지 않죠. 그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설득해서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죠. 난 예수님 싫어요, 교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세요? 가만히 있는 목사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죠.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고객이 뭐라고 하더라도 고객을 설득을 해서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객을 만나면 고객의 상황을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다가가서 명함 주고받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고객의 유망 고객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소득이 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죠. 고객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좋은 고객과 우량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돈 많은 고객 주변에는 이미 많은 설계사가 있겠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정직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당신의 가족을 지켜준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임하면 반드시 고객은 여러분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이 부재중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날 바로 리턴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그날 바로 문자를 해주시고 또 고객과 전화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다음 방문 약속을 잡으시기 바라고, 방문한다 하더라도 방문해서 고객을 만났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봅시다 이거 하지 마시고 다음에 만날 날짜를 꼭 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고객을 만났을 때 오늘 얘기를 해서 잘 안 됐든 어쨌든 다음에 만날 날짜를 꼭 잡고 나오는 걸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다음에 만날 날짜를 꼭 잡는 이걸 습관화하시기 바라고, 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즉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었는데 얘기 안 하다가 다른 사람이 계약하고 나면 왜 나한테 안 했어요? 네가 얘기 안 했잖아. 이런 얘기 우리 주변에 늘 있죠. 그래서 생각나는 즉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장자산을 컨설팅할 때 보험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손보험 하나도 수수료 생각하지 말고 이 실손보험이 고객의 미래를 지켜준다. 암보험이 고객의 미래를 지켜준다. 혈관질환보험이 고객의 가족을 지켜준다. 치매보험이 이 가족을 지켜준다. 만약에 이분이 치매에 걸리면, 이분의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 치매보험을 할 때도 본인만 할 게 아니라 부부가 다 들어야죠. 그래서 이거 안 들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치매에 걸린다면 얼마나 불행해질까, 이거 생각하면 사명감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고객을 설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에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잘 선택하시고 이번 달도 여러분이 선택한 고객을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고객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객에게 가장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한다는 우리 오네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5월 달에 고객의 가족의 건강, 또 목적자금, 또 상속자금 여러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주는 FP로서의 사명을 완수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